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한중의회 외교포럼이 함께하는 한중관계 정책 세미나, 그 첫 번째 공동 세미나, 특히 오늘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EF와 공동 주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에 또 세 분 교수님 참가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줌으로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잘 지도해 주시는 문희상 저희 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님, 전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이번에 후원을 해주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그리고 장하성 주중한국대사님 많은 후원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같이 공동 주최하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권영세 의원님, 이 두 분은 대한민국 국회의 한중의회 외교포럼의 공동회장이십니다. 한중의회 외교포럼은 문희상 의장님께서 의장 재직하실 때 권역별 의회 외교포럼 창설 제안의 일환으로 발족을 하고 계시고요. 한 77분의 의원이 회원으로 여야 공이 수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족하셔서 활동하시는데 저희와 세미나가 굉장히 또 그 발족 이후에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또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중 정세에 관련해서 기조 연설을 죄송합니다. 그 KEF의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흥종 원장님, 오늘 줌으로 또 실시간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많은 도움과 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중 정세에 대해서 기조 연설을 해 주실 분들 중에서 우리 박정 의원님, 박정 의원님은 저희 준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또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를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님, 또 그 한중 전세에 관해서 또 의미 있는 동영상을 보내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참여와 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계시는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민주당 당대표로 바쁘신 와중에서도 저희 많은 또 지원과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또 와주시고 또 사회를 2부 세션에 새로운 한중경제산업협력 주제로 한 2부 세션의 사회를 봐주실 왕윤정 동덕여대 교수님, 그리고 발표를 해주실 최필수 세종대 교수님, 또 발표를 해주실 연원호 KEF 박사님, 그 다음에 또 토론을 해주실 두 분, 문익준 국민대 교수님, 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남수정 공주대 교수님 모두 감사드리고, 또 특히 바쁘신 중에 이렇게 줌으로 저희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이 좀 길었습니다. 우선 문희상 저희 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님의 개회사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 문희상입니다. 오늘은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한중의회 외교포럼이 함께 준비한 첫 번째 세미나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함께 해주신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님, 한중의회 외교포럼 권영세 공당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마음을 담아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2019년 국회의장 재임시 발족시킨 한중 의원외교 포럼과 함께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가올 2020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은 그 의미를 더욱 빛내기 위해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수교 당시 연간 13명이던 양국 간 인적 교류는 2019년 1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량은 2019년 2,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의 교역량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은 5,000년 넘게 한자 문화를 공유했으며 역사적 배경을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에게 중국은 운명적인 이웃이며 양국은 가장 가깝고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한중 우호 협력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긍정적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한중 양국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할 파트너입니다. 양국이 동주 공제의 마음으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인 2022년이 양국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 세미나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의 과거 30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미래 30년을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토론의 현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가정과 건강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명예위원장님, 김상희 권영세 회장님, 김웅종 원장님,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1년 앞둔 지금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30년을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서로의 든든한 벗이 되어 양국의 경제적 번영에 줄곧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제 양국은 경제적 협력 관계를 넘어 진정한 친구 사이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2018년에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를 위한 3대 전략 중 하나로 우호적 정서를 통한 사람 중심 협력을 제시하며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화는 나누면 나눌수록 그 가치 또한 배가 됩니다. 한 예로 중국 왕가이 감독이 2000년에 발표한 영화 화양연화가 15년 후 한국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음반으로 재탄생하여 세계적인 인기를 끈 일이 있습니다. 덕분에 왕가이 감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문화적 공감대 또한 더욱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화 교류는 창조적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당대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나라가 문화를 통해 상생하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지난 30년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여러 국가의 본보기가 될 만큼 모범적이었지만 과거의 영광이 반드시 순탄한 미래를 약속하는 것만은 아님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처음 열리는 이번 세미나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이유이자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공동 주최 측이신 우리 김상희, 권영세, 한준우회 외교 포럼 공동회장님 두 분, 아마 국회 일정이 바쁘셔서 참석 못하시고 영상으로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두 분 인사 영상을 보시고 곧 이어서 바로 우리 김흥종 키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의 주최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중의회 외교포럼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 부의장 김상희입니다. 내년이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습니다.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교류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2008년 양국 관계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19년 2,434억 달러로 약 39배 증가했습니다. 인적 교류도 1992년 13만 명에 이르던 것이 2019년에는 1,047만 명으로 약 80배나 늘었습니다. 논어에서 30을 이립, 기초가 확립되는 나이라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이렇게 튼튼한 기초를 마련한 양국 관계가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동아시아 문화센터 1:1로 연구원, 한중문화우호협회, 동아시아재단, 한국문화산업포럼, 한중문화협회, 오늘의 한중 최고위 아카데미 등이 중심이 되어서 올 초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간 양국 교류에 많은 역할을 해온 분들께서 발벗고 나서서 민간, 민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니 정말 든든합니다. 특히 양국의 미래 30년을 이끌어갈 청년 간 교류 사업도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한중의회 외교포럼은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6차례에 걸쳐서 한중 대화 협력의 미래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한중 경제 산업협력 세미나를 열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중국이 지난해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내수진작, 독자적 공급망 구축, 기술혁신 주도로 중장기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쌍순환 전략입니다. 디지털 강국 건설과 탄소 중립 실현 등의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결을 같이 하면서 협력해 나갈 영역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미중 관계 긴장 국면에서 반도체, 5G 장비 등 첨단 기술 분야 우리 기업들이 난처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중국의 기술 자립 자강, 실현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자체 산업망 구축 움직임에는 어떤 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할지 그것도 고민거리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전문가분들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박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님, 그리고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님,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최필수 세종대 교수님과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을 비롯해서
투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중 관계 발전과 경제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서 국회와 한중 의회 외교 포럼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위원장, 한중의회 외교포럼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입니다. 오늘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한중의회 외교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제1차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오늘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준비위원회 노재헌 상임위원장님과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분기별 정례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박정 의원님, 장하성 대사님, 김은규 교수님께서 최근 한중 정세에 관한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새로운 한중 경제문화산업 협력에 관한 한중 관계의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해주시는 발표자님, 토론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첫 번째 세미나를 시작으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위원회 노재현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모든 대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웅종입니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또 한중의회 외교포럼과 함께 우리 연구원이 이번에 한중 경제산업협력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조연설을 맡아주시는 박정 의원님, 장하성 대사님, 김은기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한중수교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한중 외교 관계가 수교 당시는 우호 협력 관계로 시작했습니다만은 한중 FTA가 발효되었고요. 지금은 가장 긴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동맹 관계 바로 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호적인 경제협력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세계 경기 침체와 교역 둔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갈등의 영향으로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중 경제협력은 지난 30년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 양국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 분야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중 경제협력 위협 요인을 공동 관리하고 안정적인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며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서비스 무역을 안정화시키는 것,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한중 간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협력 등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북경에 저희가 북경사무소가 있고 그동안에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 지난 30년 동안에 매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그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기여하고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심도 있는 그 논의를 통해서 여러 해안과 통찰이 담긴 지혜를 모아서 한중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웅정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뒷 배경이 너무 멋있어서 다음 세미나는 꼭 우리 키예프에 가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세 분의 그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한중 전세에 대한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세 분 다 각 분야,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박정 의원님 정치계에 계시고 우리 장하성 대사님 외교계에 계시고 또 우리 김은규 교수님 학문 또 정책 쪽으로 전공을 하시기 때문에
새 다른 어떤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렇죠 생생한 실감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 하시지는 못하지만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정 의원님, 장하성 대사님, 김흥규 교수님의 한중관계 정세 기조연설을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한중의회 외교포럼 그리고 키예프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경제산업협력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요한 자리에 기조연설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기조연설을 해주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님, 김은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방문하고 가장 많은 인사를 만난 나라가 중국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9차례 중국을 공식 방문했고 특히 2017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특별수행원으로 2019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중국 공식 방문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부터 6년간 중국 우한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교육사업도 하면서 중국과는 인연이 깊습니다. 오늘 중국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조연설을 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코로나19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국제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정인 교수님은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질서에 대해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미중 대결 구도를 전제로 한 현상의 지속 또는 악화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세계화는 후퇴하고 자국 중심의 성곽도시가 등장하면서 세계는 새로운 중세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유엔을 중심으로 다자주의 질서를 형성하고 다시 말해서 즉 팍스 유니버셜리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사태의 궁극적 승자는 미국이 될 것이고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인 팍스 아메리카나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승자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고 세계 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팍스 시니카 시나리오입니다. 문정인 교수는 이 5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첫 번째인 미중 대결의 심화와 신냉전에 대두라는 악화된 현상 유지로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국력은 정체되고 중국의 국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미국의 국제적 정통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가운데 중국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면서 새로운 경쟁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저도 이러한 분석에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당장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해,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24일 한미 정상의 대만 문제 언급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는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반발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때 그 강도가 더 셌습니다. 미일 공동성명에는 대만 문제 외에도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벳,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 디아오다이저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 두루 거론되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제 미중을 둘러싼 신냉전 관계는 피할 수 없는 국제 문제 질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냉전이라고까지 명할 수 있느냐는 비판은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사드 배치로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던
박근혜 정부에 비해 우호관계를 만들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중 관계의 긴장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슈퍼맨 또는 마초맨이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스파이더맨이라는 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관계에 대해 그물을 쳐서 동맹을 통해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스마트한 외교와 외교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고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 한중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중 외교를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냐인데요.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문제를 함께 풀어감으로써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급한 문제가 기후변화입니다.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206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올해 1월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파리기후 협약에 복귀에 서명했고 1월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19년 EU도 그린딜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0% 감축, 2050년까지 EU의 탄소 중립을 이루고 EU 국가 대상으로 탄소 중립 연합체를 구성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공통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한중 간의 협력 모델을 만들 수도 있지만 갈등도 상존합니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조업 시대를 넘어가서 서비스업이나 다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일본 같은 경우는 2013년 정도에, 한국은 2018년도에, 미국이나 유럽은 그 훨씬 이전인 2003년도에 제일 높은 피크 시기를 가졌습니다. 중국말로는 까오펑이라고 하죠. 제일 높은 까오펑. 미국이나 유럽, 일본, 우리의 경우는 피크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조정 국면에 의해서 앞으로 30년 정도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중국은 아직도 제조업 국가로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크를 간 이후에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다른 중요 국가보다 10년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도 빠듯한 목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2060년 탄소 중립을 표방한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10년에 대한 기간은 굉장한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탄소 중립을 빨리 이루고 이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조업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의 틀이 필요하지만 당분간은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중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여러 갈등 등을 겪기도 하고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6일 날 양국의 환경부 장관이 만나서 청천, 맑은 하늘 계획이죠. 블루스카이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다 보면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중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삼성이 중국 기업의 바이오 기술과 제작 기술 등을 이전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중국이 앞서는 기술들을 이전에 받아들여서 또 그 분야에 대한 발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구조 산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특히 미래에 있을 산업 영역에 대한 서로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표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바이오 분야, 헬스 분야는 더욱 중요합니다. 작금의 미국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경우 중국은 우리와의 협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자료를 찾아본 걸 봤더니 미국 대 중국의 실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대 중국의 실력을 봤더니 그동안 GDP는 한 70%, 71% 정도에 해당하고요. 미국 대비 중국의 실력이 제조업에서는 이미 179% 훨씬 뛰어넘었고요. 또 무역에서는 110% 정도가 에로에서 앞서 있지만 결과적으로 군사력에서는 한 36% 그리고 금융력에 있어서는 3%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에 대한 부분, 군사에 대한 부분, 금융에 대한 부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을 우리가 먼저 개최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2022년 동경올림픽 때 저희가 전달할 수 있고요. 또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하다 보면 전 세계로 가는 평화에 대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이면 한중수교 30주년인데 이제 내년 10월로 쳐도 수교 1을 중심으로 해도 1년 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중국이 한국을 방문하는 해, 또 내년에는 한국이 중국을 방문하는 해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많은 교류가 그렇게 없지만 5월 11월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집단 면역이 생기고 또 현재 중국도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트래블 버블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는 청소년 교류를 하다 보면 양국을 서로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양국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류보다도 인터넷상에 네티즌들의 공방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치 문제나 한복 문제 등과 같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로 올라가면 동북공정까지도 갈등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훼손된다면 그것은 양 국가의 큰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세월 공통의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지나온 역사만큼 앞으로도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희상 명예위원장님,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권영세 의원님과 박정 의원님, 김웅정 TF 원장님, 노재현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한중의회 외교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한중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 발족하고 3월 현판식에 이어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전 세계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제가 주중대사로 일하게 된 것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가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적 기반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주요 인사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지도자, 학계, 언론계, 예술계 인사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우위를 쌓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주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왕한석의 시 구절처럼 한중 양국 국민들의 마음이 통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각지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오랜 교류의 발자취와 독립운동의 유적을 접할 때마다 양국이 오랜 기간 함께 해온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양국 관계를 정립하느라
긴장 속에 지냈습니다. 초반에는 우리 교민들의 긴급한 한국 복귀를 지원했고 중국의 방역 물자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에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 과정에서는 신속 통로를 개설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방 정부들과 직접 소통하여 해결하고 온라인 한국 상품전을 개최하는 등 팬데믹 상황에서도 양국의 경제 협력이 발전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반 교민, 유학생들의 원활한 중국 복귀를 위해 중국 정부와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 협력의 전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환난 중에 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중 양국은 매우 긴밀히 협조하며 양국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함께 힘써왔습니다. 물론 이웃 국가로서 일부 분야에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우리의 우호 관계는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소통과 이해의 기회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올해 초 양국 정상께서 선포하신 한중 문화교류의 해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대면 교류는 제한되어 있지만 오늘 이 세미나와 같은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한중 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주중 대사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겠습니다.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이 제2회 수교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국 관계를 시작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 토론이 새로운 한중관계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김흥규입니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 한중우회 외교포럼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차 한중우회 외교포럼 세미나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이 감사하면서 축하드립니다. 노재현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님, 문희상 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님, 그리고 주최 측인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권영세 전 주중대사님,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님, 이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채택과 세계화를 향한 과감한 결단, 그리고 한국 노태우 정부가 획기적으로 추진한 북방정책을 계기로 한중은 1992년 국교 수립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이후 한중 관계는 가히 양자 관계의 기적이라 할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가 이데올로기적인 차별성보다는 실용적인 협력에 주목하였습니다. 냉전적 대립구도에서 점차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한반도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무역량은 수교 당시 거의 제로일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서 이제는 3천억 불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적 교류는 이미 1,000만 명 시대를 돌파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1992년 5호 협력 관계를 수립한 이후 2008년에는 중국 외교의 최고 단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실질적인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한중은 이제 양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제3자의 문제를 포함한 상호 전략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관계 설정에 합의한 것입니다. 문재인 시진핑 정부 시기 들어서서 한중 관계는 보다 도전적인 요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경계감이 강화되고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구조적 요인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기존의 한중 분업 구조가 해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경제 발전에 한국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였고 한중 경제는 오히려 경쟁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잠재적인 이견이 존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야심차게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신북방 신경제남방 경제구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은 기존의 한미 동맹을 대북한 군사 동맹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그 기능을 전환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은 이미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드 관련 수리 노즈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한국 경제의 제조 역량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료 제조 역량 등은 향후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중국의 쌍순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와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중국의 전략적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 북한과의 유대 강화는 냉전적인 그 프레임에 걸리게 됩니다. 북핵 문제는 지속적으로 한중 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안정과 미중 전략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그리고 중국은 서로 전략적인 소통과 상호 이해에 기반한 새로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한중 관계는 가시밭길을 의미합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인 내년 2022년의 한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아마 향후 한중 관계 30년의 역사를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국의 반열에 이미 올라서 있고 한국은 이제 강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주요 국가가 상호 갈등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두고 상호 존중하는 노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하루빨리 사드 정국을 해소하고 한국에 보다 공평하고 넓은 중국 내수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과 전략적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의 구도 속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양자 간 갈등의 요인들을 하루빨리 축소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에서 미국을 동맹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교 이래 그간 안정적인 한중 관계를 지탱해왔던 기존의 주요 민간 협의 채널들이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의 주요 전문가, 그 다음에 정관 재계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닙니다. 이번 회의가 그 첫 발걸음입니다. 이 위원회의 발전과 성공을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의 기대대로 세 분 박정 의원님, 장하성 대사님, 김웅길 교수님 각계 최고 전문가답게 우리 한중 관계가 처해 있는 현실을 아주 통찰력 있게 그렇지만 또 냉정하게 관찰하고 분석해 주셨고요. 또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앞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또 과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굉장히 심도 있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행할 한중관계 논의의 프레임을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들으면서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다들 한중관계 참 어렵고 복잡하구나.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다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 줌으로 참여하신 많은 분들, 우리 준비위원회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평소에 관심 있으신
우리 자문위원님들 또 언론분들도 계시고 또 일반 분들도 많이 오늘 참여해 주셨어요. 이제 1부가 끝나고 2부로 넘어가는데 2부는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축사 또 기조연설에서 밝혀주신 이런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서 이제 2부에서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해답을 하나씩 찾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지 마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 들어오시라고 홍보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1부에 발표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10분 후에는 왕윤종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세션은 새로운 한중경제 산업협력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에 있는 왕윤종 교수입니다. 두 분의 발표자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의 최필수 교수님이시고요. 중국의 명문대학인 칭화대학에서 공부 박사를 받으셨고요. 오늘 발표 주제는 미중경쟁시대 한중 간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시겠고요. 두 번째 발표자는 공동주최기관인 KF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원호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금년부터 시작되는 그 쌍순환 전략과 그 다음에 이 쌍순환 전략하에서의 한중 경제 협력에 관련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토론자는 세 분이십니다. 국민대학교의 문익준 교수님, 그 다음에 공주대의 남수준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이 사업회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 노재현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사회자로서 이 무거운 주제입니다. 사실 굉장히 새로운 한중 경제 산업 협력인데 제가 이제 여러 중국 관련된 학자들하고 세미나를 할 때 경제협력보다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산업협력 분야거든요. 근데 경제협력 분야는 큰 틀에서 이제 그 프레임을 만들 수 있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협력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게 FTA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도 FTA를 체결했고 중국과도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안보 측면에서야 뭐 군사 안보적인 동맹관계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가장 정수는 결국 FTA라고 볼 수 있는데 한미 FTA에 달리 한중 FTA는 굉장히 좀 다른 차원에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FTA에 달리 경제협력 챕터가 따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협력 기반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간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지금 현재 도시간 인천 경제 자유지역과 중국하고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분야에서도 여러 협력 채널이 가동 중에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아쉽게도 지금 현재 좀 더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조금 진도가 좀 들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중 FTA를 지금 현재 제2차 후속 협상을 통해서 서비스 분야와 투자 분야에 있어서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은 우리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시점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안보와 경제 문제가 지금 분리되기 굉장히 어려운 이슈고요. 김은규 소장님께서 김은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렇게 띄워주세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그 이행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한중 관계가 미중 관계가 아무리 긴밀해지더라도 그것이 훼손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협력 관계를 이끌어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결국은 모든 것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협력 잘하자고 해봤자 구체적으로 뭘 할 건데 그래갖고 막상 따져보면은
거기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력할 분야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결국 시장과 그다음에 정책적인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협력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채필수 처음 발표하시는 채필수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전반에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특히 그 미중 경쟁 시대 한중 간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어떤 처방 같은 거를 오늘 제시해 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채필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의 최필수라고 합니다. 오늘 한중 간 산업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시네요. 그쪽 컴퓨터로 컴퓨터를 직접. 안 넘어가니까. 화면 공유로 들어가세요. 이제 네, 제가 이 한중 간 산업협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네, 방금 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미시적으로 다뤄야 될 분야고 그리고 굉장히 다룰 분야도 많고 복잡하고 또 한중 간에 협력만 있는 게 아니라 경쟁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함부로 무슨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분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겸손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기존 연구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표 1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중국 제조 2025가 나온 2015년과 미중 갈등 2018년 이후에 나온 비교적 최신 연구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쭉 모아봤습니다. 유형을 나눠봤는데 총론적인 대안, 그러니까 이거는 업종에 관계없이 총론적인 어떤 제도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을 나눠서 업종별로 유형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었고요. 특별히 신산업 분야, 이런 데이터 플랫폼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철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모든 산업의 미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오늘 어렵고 그 중에서 제가 직접 수행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마지막 문단쯤에 거기 최필수 이현태는 하고 나오게 있는데요. 거기서 먼저 총론적 대안에 있어서 한중 간에 어떻게 하는가 이게 제가 독일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독일과 우리는 비슷한데 독일도 제조 강국이고 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데 경제는 중국과 굉장히 긴밀히 얽혀 있고 그래서 중국과의 막대한 교역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중국의 어떤 중국 산업의 그 경쟁력의 개선으로 인한 경쟁도 해야 하고 협력도 해야 하는 복잡한 처지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독일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에서 하고 있는 중국과 독일의 협력 사례가 지금 이 표 2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독일은 일단 중국의 밸류 체인에 녹아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공장이니까 중국의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도모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대가로 시장을 취하는가 이게 흔히 시장환 기술이라고 하는 그 테마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아하게 잘 구사하는가 갈등 없이 그거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표 2를 보시면 일단 정부 차원에서 큰 틀에서 양자간 협력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큰 담론들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제조, 제조 4.0 이런
그거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또 도시 자매가 있기도 하고 예, 정기적인 자문 같은 것들 수사하기도 하고 또 정부 차원의 연구기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큰 틀의 정부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기관 또 대학 또 비대학 연구기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각자 역할을 맡아서 어떤 중국과의 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특징을 개괄하자면은 그 기업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과 대학이 활동에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연구기관과 대학은 그러니까 R&D, 연구와 개발 중에서 연구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연구 분야에서 중국과 독일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중국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적정한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좋은 걸 개발해서 중국에 팔겠다가 아니라 애초에 팔릴 걸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를 통해서 먼저 기술을 확 주는 게 아니라 중국이 뭘 원하는 것인가를 서로 파악하고 또 중국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뭘 얻어갈 수 있는 건지 파악하고 이런 식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엄청나게 앞서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중국이 필요한 걸 우리 개발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 굉장히 연구 위주의 대학과 연구기관 위주의 협력이 기업 간 그 개발 협력보다 선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어서 4페이지 마지막 문단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분야에 그럼 그 업종이 많은데 업종 중에서도 한 산업에도 굉장히 많은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고 또 중국이 앞서 있는 분야가 있고 중국이 이미 추월한 분야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힌트를 얻은 것이 그 조철 박사님이 작성하신 여러분 보시는 8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이게 조철 박사님이 자동차, 조선, 일반 이게 뭐 거의 우리나라 주요 모든 업종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이게 어느 분야가 경합인가를 각 장에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걸 제가 쭉 취합한 것이 이 보시는 별천표입니다. 이 중에서 중국이 이미 우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떤 물량으로 따라간다 혹은 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가 성장성이 크다 라고 하면 우리는 또 그 분야를 놓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5페이지에 보시는 성장성을 가로축으로 한국의 대중경제력을 세로축으로 이렇게 해서 6개의 칸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자동차 산업의 예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성장성이 큰 분야인 수소차, 전기차이면서 우리가 아직 중국에 앞서 있는 분야, 그게 저기 1번 카테고리에 있는 수소차, 전기차 이런 분야일 텐데 이런 분야를 한국이 중국에 계속 앞서 있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성장성은 크지만 여류에 있는 분야,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전기버스는 이미 중국이 앞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포기하자.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단위의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테면 산업은 이게 모듈 단위로 그러니까 중국이 저거를 자율주행 시스템 한다고 할 때 이게 그 덩어리가 이만큼이라면 그 중에 어떤 모듈은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장성이 큰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이 총체적으로 앞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틈을 파고드는 그런 협력의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 이 협력 우선 연구개발 육성 우선순위 분야는 저기 2라고 되어 있는 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앞서 있는데 앞으로 성장하지 않을 분야가 있습니다. 내연기관과 건용부품.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연기관이 조만간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굳이 중국이 앞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북송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위에 있으면서 이미 성장하지 않을 분야, 상용차 같은 이런 분야도 우리가 굳이 육성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저 표는 자동차 산업에 한정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나머지 열 몇 개 산업도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무엇을 육성해야 하는지 판단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동차 산업의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편 이제 6페이지에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분야는 그 인공지능이 연산작용을 하고 통신기술이 이 악셀레이터 작용을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거대한 땔감이 있는 뭐 그런 엔진과 또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에 앞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 앞서 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근데 저의 소견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에 있어서 전 세계 최고가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발전 동력이 빅데이터인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넓은 데이터,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깊은 데이터 이거를 지금 다른 어느 국가들도 이거를 추월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 결합하는 스마트 팩토리랄까요? 네, 이런 한국의 제조업,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우리를 돌아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과 데이터 플랫폼을 결합한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 네, 그런 의견이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분야가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있죠. 즉 미중 간의 그 표준 경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 미중 투자를 하기로 한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분야는 표준 경쟁이 있는 분야가 아니라 그냥 성능 경쟁을 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중국을 배제했다 그런 게 아닌데 통신 기술이나 위성 기술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북미와 서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한쪽과 중국과 러시아와 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한 저 두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볼 적에 기술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서방 쪽이 앞서 있겠죠. 반면에 이 중국 러시아 개도국 쪽은 소프트웨어가 비교적 발달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인데 소프트웨어는 단순 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디지털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이를테면 인공지능에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와 같은 이런 거버넌스 담론에 있어서는 서방이 아무래도 앞서 있고요. 시장 규모만 비교한다면 서방은 크지만 성숙한 구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 개도국 쪽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발전 단계 장단점을 보면은 서방 쪽은 높은 수준의 균형에 덫에 빠질 가능성 그러니까 거기 이미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데 개도국 쪽은 오히려 새롭고 우월한 스탠다드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그냥 우리나라 이거야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쓸지 결정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결정이 기업 차원에서는 좀 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미국의 GPS를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국의 베이토를 쓰는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베이토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우리가 공급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준 선택의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기업 차원에서는 다양한 표준을 가지고 A 기업은
뭐 GPS, 비기업은 베이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행위의 주체가 국가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부터가 일단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정리한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안 들렸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 사회자가 뭐 발표자가 아니니까 한미 FTA나 한중 FTA나 다 이 양국 간에 취할 수 있는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가장 고차원의 그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미 FTA도 2번에 걸쳐서 개정 작업이 있었고, 한중 FTA는 지금 후속 협상을 하는데 결국 서비스나 투자 분야에 그 고도화를 하고 있고, 특히 한중 FTA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른 FTA하고 달리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라는 챕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지역 간 협력을 위해서 우리 인천 그 경제자유구역하고 그다음에 산동성에 있는 웨이하이 여기에 협력이 지금 현재 그 모델 케이스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직접 거기에 한 2년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중앙정부의 관심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관심은 사실 좀 다른 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면 다들 협력하자고 하고 나서 뒤돌아서면은 그 다음에 가서는 그 챙기질 않습니다. 그 실무적으로. 그래갖고 좋은 그런 협력 방안들이 다 만들어져도 그 다음에 그 강론에 가서는 이것을 챙겨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우리 토론은 또 이제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먼저 발표를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예프의 연원호 박사님은 뭐 지금 최근에 중국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시는데 특히 미중 간의 갈등 문제 또는 미중 간의 기술 경쟁 이런 걸 다루면서도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중국의 14.5 기획에서 나와 있는 그 계획이 좀 장기 전망을 좀 만들어냈죠. 그래서 2035년까지 어떤 그 중국의 발전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키워드로 얘기하면 이제 쌍순환 얘기겠죠. 그래서 쌍순환 전략, 듀얼 서큘레이션 전략 하에서 과연 중국과 한국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우리 깊숙이 그 이미 그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류가 되어 있거든요.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있는 속에서 우리가 스마트하게 그게 그 해결해 나갈 것이냐. 아마 그런 게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원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발표 자료가 굉장히 상세하고 이쁜 이 파워포인트로 만드셨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이 아니라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15분간 발표를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원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예프의 연원호입니다. 저는 오늘 중국의 쌍순환 전략과 한중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발표하면 될까요?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저는 이 중국 쌍순환 전략과 한중 협력 관련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 한중 간에 서로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그게 첫 번째 파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쌍순환 전략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쌍순환 전략 하에서 한중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한중 경제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아까 뭐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을 잘 해주셨고, 지금은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군사 동맹 바로 직전 단계로 그 중요한 상당히 이제 한중 간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15년에는 이제 한중 FTA도 있었고 작년에는 RCEP 체결도 했습니다.
한중 무역 아까 그 뭐 개회사라든지 축사에서 다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수출 수입 같은 경우 또 이제 교역 전체 통틀어 보면은 중국이 한국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아세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수출 수입, 교역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상의 그런 부가가치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은 수출액 비중은 이제 2009년에서 2019년에 20.5%에서 23.3% 정도로 늘었고, 이것을 이제 부가가치 비중으로 중국이 이제 한국의 해외 수요가 창출하는 그 부가가치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좀 살펴보면은 그것은 한 12%에서 한 17%로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 같은 경우는 8.3%에서 8.4%로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고, EU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13%에서 한 9.6%로 부가가치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부가가치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 중국의 수요가 비중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점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 개발 사다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글로벌 밸류 체인 디벨롭먼트 레더 상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은 금액을 수출을 해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가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은 해외에서 중간재 또는 이제 부품만 사다가 그 조립만 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이 글로벌 밸류 체인 상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낮은 부가가치를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품 자체, 중간재 자체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상에서는 높은 단계로 올라간 그런 위상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더 부가가치를 많이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그 표를 갖고 왔는데 2009년과 2019년을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 제가 이제 ADB의 엠리오 그 인풋 아웃풋 테이블을 갖고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2.39에서 2019년 1.83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부품을 사다가 제조해서 수출하는 것보다 이제는 중간재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런데 더 그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1.22에서 0.94로 떨어졌고요. 이 두 나라는 그러니까 그 글로벌 밸류 체인 상에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쪽으로 지난 10년간 이동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됐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숫자가 커진 걸로 봤을 때는 이 GBC 사다리상으로 좀 내려갔다 보여지고, 베트남은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예전에 중국에 하던 역할을 베트남이 요즘 이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부품을 사다가 제조를 해서 이제 수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더 크게 나온 것으로, 지난 10년간 이렇게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각국의 GDP에 얼마나 주요국들이 공헌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국의 GDP에 누가 공헌을 하고 있고 중국의 GDP에 누가 공헌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2009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시면, 일단은 한국의 국내 수요 부분이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약 한 2%포인트 정도 늘었는데, 이 해외 부분 중에서도 이제 중국의 역할이 1.3%포인트 정도 10년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성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그 수치를 봐도 미국이나 EU, 일본 뭐 다른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GDP에서 중국이 공헌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중국의 GDP를 보시면 중국의 국내 수요 부분이 2009년 한 83% 정도 공헌을 하던 것이 2019년에는 87% 정도로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한 2배 정도, 한 4.3%포인트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결국에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중국이 내수 주도의 어떤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쌍순환 전략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기조를 더욱 더 확대할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중국의 이제 국내 수요가 중국 GDP에 기여하는 바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해외 수요로 인해서 중국의 GDP가 성장한 것을 분석을 해보면 한국이 한 1% 정도 지금 2019년 기준으로 공헌을 하고 있고, 미국도 한 1%, EU, 일본, 홍콩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절대값 자체는 좀 작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비교를 해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1.33%포인트였던 것이 지금 0.9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 EU는 더 많이 떨어졌군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EU는 지금 1.84지만 이게 28개 국가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으로 본다면 한국이 중국 GDP에 공헌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중 간에 서로 간에 공헌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협력이 중요한데, 중국의 쌍순환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오른쪽에 이제 색깔로 파란색으로 하신 걸 제가 이제 그린 거를 잠깐 보시면, 쌍순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두 가지의 순환입니다. 외순환과 내순환. 그런데 여기에 그 핵심은 내순환에 있습니다. 내순환에 있고, 내순환 안에서는 중국이 말하는 수요 측 개혁과 공급 측 개혁이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개혁을 통해서 내순환을 일으키고 또 외순환을 통해서 서로 이제 상호 발전하는 식으로 GDP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의 그림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낸 것인데, 왼쪽에 이제 투자와 소비 수준 향상, 이 부분은 이 수요 측 개혁에 해당하는 것이고, 내순환의 그 윗부분에 있는 생산 능력 향상, 이 부분은 이제 공급 측 개혁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 좀 풀어보면은, 국내 이 쌍순환 안에는 가장 중요한 일단 두 가지의 순환이 있고, 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경제의 자립 자강,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의 자립 자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의 자립 자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내 순환을 중점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순환을 중점으로 할 때 두 가지 측면, 국내 순환의 수요 측면과 또 공급 측면의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은 일단 민간 소비 확대고, 공급 측은 이제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비를 확대하려면 일단 소득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 혁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급 측 개혁에 있어서도 이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에 따라서 중국이 이제 자체적인 산업 사슬을 만들겠다, 구축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기술 혁신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기술의 자립 자강도 말 그대로 기술의 어떤 핵심 기술의 확보, 원천 기술의 확보, 기술 혁신을 통해서 2035년에 2020년 대비 2배 GDP 성장을 일으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혁신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월드뱅크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은 이 혁신도 한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이제 중국의 DRC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혁이 중요하다. 금융, 노동, 부동산 시장의 그런 왜곡을 없애겠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신 기술을 보급하는 것,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방을 통해서
이 기술 혁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첨단 기술을 발굴한다. 원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가면서 중국의 어떤 성장을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인데, 이 세 단계를 모두 이룰 경우에는, 이런 포괄적 혁신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표의 맨 왼쪽 칼럼, 그 정도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색깔을 칠한,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그랬을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의 GDP를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 이게 보았는데, 한 2033년이 지나면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인 혁신을 달성했을 경우, 이것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그 2020년 GDP 대비 2035년 2배 달성하겠다, 그 목표가 바로 이 포괄적인 혁신을 가정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쌍순환 전략과, 그러면 이런 하에서 한중은 어떤 협력이 가능하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기술 혁신 생산성 측면에서 중국, 미국, 한국, 일본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제가 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이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이것은 그 국제 특허 출원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각국이 하고 있는지, R&D 지출과 R&D 연구자 수를 얼마나 투입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은 더 적은 숫자의 R&D 인원과 더 적은 R&D 지출로 더 많은 국제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시면 2015년 들어서면서 중국이 미국의 그 효율성, 그 기술혁신 생산성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숫자의 R&D 인원과 더 적은 지출로 더 많은 국제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약간 파라미터 값으로 보시면 일단 중국은 기술 혁신의 노동 탄력성이 기술 혁신의 자본 탄력성보다 더 값이 큽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 탄력성보다는 자본 탄력성이 더 큽니다. 두 나라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단계에서 R&D 인력 투입이 더 효율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R&D 인원을 더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 자금을 더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국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로 이 한중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한국은 그 수준 높은 인력을 중국에게 제공할 수 있고, 중국은 한국에 풍부한 자금력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 특히 이제 투자 측면에서는 최근 5년간을 보시면 한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주로 최근 5년간을 보시면 전기, 또 이런 첨단 산업 쪽 제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의 최근 5년간 투자를 보면은 거의 서비스업, 뭐 금융, 보험, 부동산업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경제 협력인데, 참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2019년에 일본에서 나온 연구인데, 우리는 항상 중국이 미국을 언제 추월할지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을 연장해 보면 미국이 다시 중국을 재추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 이유로는 고령화와 생산성 성장률 저하를 그 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 고령화 문제, 특히 이제 이 관련해서 해외 언론에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분 중에서도 이제 생산성 성장률 저하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중국이 어떤 국내 기업 우대, 또 그다음에 데이터 국외 유출 제한, 폐쇄적인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생산성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가속화가 된다면 오히려 이 중국을 미국이 제초하는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조금 더 개방적인 이 방향으로 좀 나아갈 필요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중국과 또 디지털 협력을 통해서 우리도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성장해 가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으로서의 중국인데, 이 중국의 GBC 아까 개발 사다리상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세계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시장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만큼 중국이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결국은 한중, 또 나아가서는 한중일, 뭐 알셉 이런 것들의 이런 다자 협력의 이 동북아시아의 지역 협력의 성패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쌍순환 발전의 내순환이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외순환도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쌍순환이란 말 자체가 듀얼 서큘레이션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중국이 자체 공급망 강화를 하고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해서 이게 다시 또다시 수출 주도 성장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한국이 좀 중국과 마찰을 겪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도전을 좀 몇 가지 더 나열해 보았는데, 이 쌍순환 추진 과정 속에서 중국 정부가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보조금 문제라든지 강제 기술 이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체제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유 기업 중심의 이제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어떤 공정성 확보의 문제를 한중 간에 또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중국의 기술력이 아까 최필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쟁이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 발간될 보고서가 원내에서 이제 발간을 할 예정인데, 제 분석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관련 제품들이 중장기적으로 중국 제품으로 이제 중국 내에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속에서 특히 첨단 기술 분야,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서도 나왔지만은 이런 미국의 자꾸 이제 한국과의 이런 첨단 기술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약간 배제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과연 한중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발표 토론자는 세 분인데요. 두 분은 지정 토론자 비슷하게 우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필수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는 남수준 교수님이 저는 쌍순환. 쌍순환. 그럼 문익준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쌍순환 전략에 관련해서는 남수준 교수님이 좀 집중적으로, 또 크로스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문익준 교수님부터 모시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중국학부의 문익준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참석 중으로 토론을 하게 된 점 좀 먼저 사죄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최필수 교수님의 미중 경쟁 시대 한중 간 산업 협력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 발표문은 그 한국과 중국의 어떤 산업 협력에 대해서 그 국내에 있었던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논문들을 굉장히 네 가지 측면, 즉 총론적인 대안, 그리고 유형별 대안, 그리고 신산업 대안, 그리고 미시적 대안을 네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메타 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할 내용은 제가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 제가 느낀 점을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29년이 되고 내년에 30주년이 되는데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정말 거의 30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을 해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민해야 되고. 근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한중 수교 이후로 보면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과 어떤 협력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득을 봤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론이 있고, 먼저 총론적인 선행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면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된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즉 어떤 중국 산업의 경쟁력을 인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를 중국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눈으로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중국이 표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표준을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배울 것은 과감히 배워야 된다는 게 어떤 바뀌어진 인식, 어떤 총론적인 인식에 대한 공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뭐 제조는 중국에서 하고 우리는 디자인에만 집중한다, 뭐 디자인 유어십, 아니면 어떤 중국의 연구기관과 대학과의 연구 협력도 굉장히 해야 되고 다층적 그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산업 유형별로 구체적인 제안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하나의 산업을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을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산업별로 한국 기업을 중국과의 협력을 수립했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의 한국 기업은 어떤 중국의 어떤 제조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같이 따라가면서 어떤 도움을 줬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미 형성된 중국의 어떤 제조 생산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의류나 아니면 신발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 제조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한국이 단순히 어떤 세계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국 플러스를 포함한 어떤 세계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별로의 구체적인 제안이 굉장히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산업 중에서도 이제 중국이 이제 성장시키는 그런 신산업의 분야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결국은 이것은 기업이 선택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이 선택할 문제고, 어떤 산업을 어떻게 할지는 그렇지만 국가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 그리고 아까 왕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한중 FTA 후속 조치, 이런 문제들, 아니면 같이 연구개발 투자, 아니면 지적재산권 보장,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정부가 나서서 굉장히 기업이 나갈 수 있도록 선택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미시적 대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연호 박사님께 발표한 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어떤 경쟁 우위가 아니라 경쟁 우위에서 만드는 어떤 수직적, 그러니까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런 분업이 아니라 굉장히 수평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과거 중국을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을 이제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이 이미 생산 클러스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어떤 쌍순환 전환을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떤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일지 모르는데 이제 WTO에서 이제 발간된 그 글로벌 밸류 체인 디벨롭먼트 리포트를 보면,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중국이 이미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공급 허브를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 허브로 부상했다는 점을 이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림이 보이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나온 한 그림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2000년대만 해도 전 세계 이제 그 수요 허브를 보면, 그러니까 공급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공급은 워낙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요 측면에서 보면 2000년대 보면 독일과 어떤 미국,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수요 체계,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 조금 들어간 이런 형태였다면, 이미 2017년에 보면 중국과 미국이 어떤 굉장히 주요한 수요 허브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비판적인 부분은 이건 단순 GVC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어떤 제조나 좀 굉장히 단순한 방향으로 봐서 이렇게 수요 허브를 형성을 했고, 아직까지는 그러나 전체 서비스 산업까지 다 포함을 하면 중국이 아직까지 수요 허브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단순 GVC 보면은 중국은 이미 생산 허브뿐만 아니라 수요 허브로서도 이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단순히 어떤 생산하는 생산하는 허브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장으로서 수요 허브로서도 해왔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어떤 전체 어떤 글로벌 클러스터로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의료 산업, 의류나 아니면 신발 같은 산업 같은 경우도 물론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허브가 뭐냐면 중국의 산업들이 이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로 되면서 어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제조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고서는 사실 생산이 힘든 그런 클러스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브를 둘 다 굉장히 잘 이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과거에 이제 무역이란 게 어떤 그 산업 간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으로 바뀌고 다국적 기업이 발달하면서 기업 내, 그러면서 이제는 제품,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여러 국가 참여한 어떤 그런 제품 차별화로 굉장히 제품 내 분업으로 무역이 굉장히 빠르게 미시적으로 잘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그 제품 내 무역을 추진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국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목이 이제 미중 경쟁 시대 한중 간 산업 협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뭐 선언문에서 아까 많은 발표자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 미국의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반응은 이런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중국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미국의 투자가 단순히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미중 경제 시대에는 어떤 양자택일보다는 양국에 다 투자를 하면서 어떤 차별화되면서 동시에 이제 미국과도 어떤 상호 협력 방법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무역 데이터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무역의 흐름이 바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업이나 어떤 산업 협력도 이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제안들 많이 해주셨고요. 남수종 교수님이 이제 쌍순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공주대학교 남수종입니다. 제가 주로 토론을 맡게 되는 분야가 쌍순환 전략 관련돼서 연원호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원호 박사님이 발표하신 거 잘 들었고 내용이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쌍순환 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쌍순환 전략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외순환을 무시하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중국이 결국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미중 갈등의 영향도, 무역 갈등의 영향도 있지만 결국 내순환을 강조하는 국내 소비 위주의 성장, 그동안에는 수출 그리고 투자가 견인했던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내수와 소비가 주도하는 그런 성장으로 전환을 모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중간에 저도 썼지만은 결국 기술적인 자립도를 높여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림 바로 위쪽에 제가 썼는데요. 내수를 강조하고 또 기술적인 자립을 강조하고 그래서 공급측 개혁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중에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산업 고도화인데요.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그동안에 이런 혜택을 받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에 내셔널 밸류체인으로 또는 리저널 밸류체인으로까지 이렇게 전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신산업 쪽에 발전하고 있는 그 플랫폼 기업들에 보면 바이두라든지 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보면 플랫폼 중심의 밸류체인도 형성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거에 적절한 대응을 수립하지 않으면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 중국 주도의 어떤 그 변화되는 그 밸류체인의 그런 변화에 적절하게 이런 어떤 그동안에 누렸던 그런 혜택을 앞으로 계속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최필수 교수님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결국은 연구가 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면밀한 연구 분석이 있어야 중국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대응 전략을 그 모습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제가 밑에 부분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대 수출국이 중국인데 중국의 내수 시장, 중국의 수입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넘겨서 보시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이제 수출 중국이 보면 수입과 수출의 연계가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 소재, 새로운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내수나 소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 고급 소비재, 첨단 소재 부품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기업이 한국이 이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쌍순환이라고 해서 내순환만 강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순환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뭐 첨단 소재에 대한 자립 노력도 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이 또 아세안으로 생산 기술을 다변화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한 우리 한국의 적절한 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협력 방향에 대해서 제가 키예프 보고서 2018년에 18-30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제가 강조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주로 신산업 분야에 관련돼서 그 세 가지 유형별로 협력 방안을 제시한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바이두나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선도 기업으로서 이 신산업 분야에 선도 기업으로서 성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보다 빠르게 그런 산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을 해서 그 플랫폼 기업, 중국 기업의 핵심 부품이라든지 핵심이 되는 뭐 소재를 공급하는 뭐 이러한 그 기업들 육성하는 방향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분업형입니다. 이미 우리가 기존에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과 상호 보완 관계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분야는 자본이나 기술 장벽이 높아서 호환성이 높지 않은 분야입니다. 기존의 어떤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한국 기업이 잘못되면 적절하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비교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 기술이 적절하게 소재 공급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전체 분업형이기 때문에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다른 기업과의 협력도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 또 R&D 투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 우주 항공산업 통신 또 AI 관련된 그 분야에 대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팩토리나 또 스마트 시티 건설이나 이런 분야 쪽에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사실은 참여하기가, 이 가치사슬 안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인데,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대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야는 제 생각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기업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동반 진출이라든지 또 그 분야에 중국 내수 시장을 진출하는 그러한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연원호 박사님의 분석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일부의 어떤 계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연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그냥 한번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옮기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토론 겸 정리를 해주실 분이 우리 노재현 상임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오셔서 네, 역시 예상한 대로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색다른 주제, 색다른 주제라기보다도 한중 협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약간 좀 다루기 어렵게 생각하고 좀 피하는 주제입니다. 한중 문화산업 협력에 관한 얘기인데 어렵죠. 어렵고 많은 시도와 실패가 이어져 왔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잊혀져간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협력 자체의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양국 국민들의 정서나 이 여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화두를 던지는 정도로 제가 한번 주제를 여러분께 프레젠트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한령, 중국 정부는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의 한한령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저작권 침해는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한한령 이후에 공식 유통 채널이 블락이 되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전체 업계 한 10% 정도 총 우리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전방에 거쳐서 창출 전 밸류 체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더욱더 심해지는 반중 반한 정서로 인해서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도 굉장한 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단 소거점 협력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죠. 불법 콘텐츠 제작과 유통, 특히 유통에 있어서 패트롤링을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얼마 전에 4월 달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인터폴 또 경찰청 이렇게 협약을 맺으면서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불법 콘텐츠 근절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재미있는 것은 민간에서, 특히 중국에서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패트롤 사업 모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시아 문화센터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 기업, 이게 COL이라는 기업이 주도가 되어서 저희 그다음에 킹앤우드 중국 법률회사, 가장 큰 법률회사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불법 콘텐츠, 한국 제작사의 불법 콘텐츠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방면의 불법 콘텐츠가 행행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고,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제 중국 공안도 비공식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내서 실효성 있게 이 침해에 대해서 구제하고 보상하고 필요하면 소송까지 가는 이런 모델들이 민간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연합도 이제 정부가 좀 관여해서 조금씩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그리고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한중일 청두 판권 페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시도를 해봤을 때 지방정부에다 하나씩 뭐 툭툭 던집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사천성 청주정부가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이 한중일 3국이 모여서 우리 판권 지적재산권의 인식을 제고하고 또 뭐 포럼이나 전시 개최를 통해서 교류와 전시를 이렇게 좀 활성화해보자 하는 그 IP 거래 플랫폼도 만들어보고 이런 뭐 다양한 방면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 2회가 개최될 계획인데 뭐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KBS와 CCTV가 또 양해갑서 협력을 지금 하도록 금년 2월에 발표가 있었지요. 뭐 시점은 무엇이냐? 특히 IP 저작권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자기도 이제 뭐 보호 전략을 통해서 본인들 콘텐츠 산업들이 어느 정도 육성이 됐다. 그래서 글로벌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조금 약간의 합리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시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적극적인 협력, 결국 민간 차원에서 이 문화산업, 콘텐츠 사업이 사업화할 수 있는 적극적 협력으로 가야 되는데 공동 제작이나 합작의 교훈은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굉장히 어렵다는, 굉장히 성공 확률도 낮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성공 요소들이 합쳐져야 된다는 합작의 교훈을 가지고 있고요. 시작은 IP 공동 개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한 두어 차례 한중 시나리오 포럼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도가 되었습니다. 한중의 시나리오 작가들이 모여서 공동 개발을 해보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약간 단절이 돼 있고 아마 금년부터는 다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콘텐츠 마켓이라는 곳에서 다시 이 양국의 제작 단계에서 공동 개발을 다시 불씨를 지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느냐? 결국 모든 것이 다 돼도 유통이 안 되면 유통 과정에서 왜곡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거대 플랫폼들 텐센트, 아이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우리도 뭐 네이버, 카카오 많은 우리 컨텐츠 유통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양자 간의 협력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플랫폼 간의 협력뿐만이 아니고 우리 메이저가 아닌 제작사들의 뭐 굉장히 수많은 양국의 컨텐츠들이 서로 교류가 되고 유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융합 플랫폼들이 하나하나씩 나와야 되고 뭐 작은 거 아까 말씀드린 IP부터 그 다음에 웹툰, 뭐 웹소설, 뭐 향후에는 드라마, 영화까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융합 플랫폼 협력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뭐 넷플릭스와 비슷한 한중이 같이 공통으로 만드는 글로벌 OTT가 결국 우리 원대한 협력의 종착점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민간 사업뿐만 아니고 양국 정부의 굉장히 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한령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한령을 푸는 게 아니고 대체할 수 있는 정책적인 또 사업적인 새로운 모델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한편으로 희망 섞인 이런 협력 모델을 얘기해봤지만 여러 가지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올해하고 내년까지 그러니까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이제 정해서 2년에 걸쳐서 지금 하는데 아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시진핑 주석을 어떻게 방안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그 내년이면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지금 과제인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가 백신 문제가 이게 다 집단 면역이 돼갖고 다 가능해질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발표자들한테 어떤 특별히 리스폰스를 듣는 것보다는 오늘 얘기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했다. 그리고 이제 연원호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또 남수진 교수님은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 박사님 나중에 좋은 발표 논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우리 지금 벌써 시간을 다 우리가 초과를 했는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앞으로 우리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회가 이제 분기에 걸쳐서 다음에는 아마 경제가 아니라 다른 외교, 문화 다른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키예프가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김흥정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 발표자들 오늘 정말 좋은 내용들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